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를 유지하고 다음 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실무준비단이 우리 측과 함께 남북 정상의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식 수행원 6명이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선 훌륭하다며 이례적으로 지켜 세우면서도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에 조작한 댓글이 당초 알려진 2건이 아닌 39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9대 대선 전후에도 이들의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수인 네이버가 댓글과 공감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매크로 조작이 여전히 가능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은국 씨가 이번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내가 부부싸움 도중 자신을 때렸다며 신고한 건데 김 씨 측은 말다툼이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뒤 미북 정상회담 전인 거죠. 최종락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1시간 동안 회동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중순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 후 매우 실질적이고 유익했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정우영 실장이 방미를 선택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단계인 미북 정상회담 조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정상회담 실무준비단이 남측으로 내려와 남북 합동 리허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동선을 점검했다는데 심지어 북한이 정상 만찬에 제공할 평양 옥류관 냉면 배달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72시간 다리를 건넌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은 통일각 앞을 지나갑니다. 이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왼쪽으로 꺾은 뒤 판문각 건물 앞에 정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위에 있는 회의실 건물 7동 중 T2와 T3로 불리는 파란색 건물 사이로 걸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분계선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두 정상은 자유의 집을 통과한 뒤 함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의장대 사열은 여기서 평화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뒤 평화의 집으로 문 대통령과 동행할 김 위원장은 1층에서 방명록을 쓴 뒤 회담장에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실무준비단은 오늘 오전 남측으로 내려와 우리 측 준비단과 함께 이런 양 정상의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양측은 약 4시간 동안 리허설을 하며 중계 카메라의 각도와 방송 시스템까지 매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우리 측은 내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식 수행원 6명이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으로 준비 상황을 체크합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주목할 남북 정상회담장 모습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눈에 띄는 건 테이블의 폭. 송정 기자가 회담장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정문으로 입장하면 바로 회담장이 보입니다. 푸른 카펫을 밟고 몇 걸음 옮기면 두 정상이 마주 앉을 타원형 테이블에 도착합니다. 각각 7개씩 14개의 의자가 있고 문 대통령은 왼쪽, 김 위원장은 오른쪽 가운데 앉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문양이 새겨진 별도 제작한 흰색 의자에, 나머진 노란색 의자에 앉습니다. 이전에는 남한이 왼쪽, 북한이 오른쪽 입구에서 개별 입장했고 테이블도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의 타원형 테이블을, 특히 세로폭을 2018mm로 제작했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2018년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담장 벽에는 신장식 화백에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란 작품도 걸려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회담장 양쪽에는 전통 창호문을 설치했습니다. 못이나 접착제 없이 홈을 끼워 맞추는 전통 창호 방식처럼 남과 북의 신뢰관계가 견고하게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그럼 회담 배석자는 누가 될까요? 아직 북측 수행단 명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의 2인자 최룡해,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우리 측 대표단 6명이 양옆으로 나눠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은편에 앉을 북한 대표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와 급을 맞춘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양옆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창선 부장 혹은 최룡해 부위원장이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양옆으로 외교, 통일, 국방의 담당자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 참석하는 건 확대 회담으로 정작 중요한 정상 간 단독 회담은 배석자가 줄어듭니다. 남북 회담을 하면은 전체 수행원이 다 참석을 해서 전체 회의라든지 종결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 회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 김정일은 대남정책총괄부서인 통일전선부 부장만 배석한 채 단독 회담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킬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서훈 원장과 임종석 실장의 배석이 유력합니다. 만약 특사로 방한했었던 김여정 부부장도 회담 수행원으로 포함된다면 단독 회담에 김여정도 배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동행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일 기자들을 위한 메인 프레스 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내외신 기자 3,000명 이상이 축구장 크기의 이곳을 꽉 채울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텅 빈 전시관을 분주히 움직이고 천장엔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취재진을 위해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입니다.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미리 현장을 찾은 취재진들로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등록한 언론사는 내외신 360개사로 총 2,850명입니다. 회담 당일 취재진 등록도 가능해 이곳에는 내외신 취재진이 3,000명 넘게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1,000여 규모의 통합 브리핑룸은 물론 인터뷰룸과 통역사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담 취재는 더 의미가 큽니다. Das Interesse in Deutschland ist sehr groß. Wir hoffen, dass die Gespräche friedlich verlaufen.
Wir hoffen, dass die ersten Schritte in Richtung eines Friedens zwischen den zwei Ländern gemacht werden. 국내 5G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은 5G망을 통해 이곳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치광이 로켓맨으로 불린 게 엊그제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이번엔 훌륭하고 열려있는 사람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존경과 신뢰를 담은 단어를 사용한 건 같은 정상끼리 통 큰 협상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띄워주기 전략인 거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John Ung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 대한 정상급 예우를 표한 것으로 정상 대 정상으로 통 큰 협상에 나서자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그간의 수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미치광이, 작은 로켓맨, 똑똑한 녀석을 거쳐 이번에는 존경스러운, 정직하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해 한껏 띄워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것은 핵무기 폐기를 의미한다며 회담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It means they get rid of their nukes. Very simple. They get rid of their nukes and nobody else would say it. It'd be very easy for me to make a simple deal and claim victory. I don't want to do that. 김정은을 극찬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공화당 중진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지구상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의 독재자라며 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지해온 가치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실제 미북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제안했다가 북한에 거절당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김도현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5월 말에서 6월 초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북중 양국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회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었지만 중국이 미북 회담 이전으로 앞당기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방북을 바란다는 거절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측의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돼야지만 자기들이 국가안보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견제작용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중 양국을 의도적으로 경쟁시켜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방중 당시 미북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이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1년 넘게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북, 대중 강경파이기도 한 해리스 사령관이 임명되면 최초의 군인 출신 주한미 대사가 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주한미 대사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주일 미군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군 출신입니다. 대표적 지일파이면서도 대북, 대중 강경파인 해리스는 지난달 1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북 회담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He seeks respect and status that nuclear weapons gives him, and he seeks security, which he believes in nuclear weapons. 평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하회탈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임명되면 최초의 군인 출신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해군 사성장군으로서 역대 최고위급 대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카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처음엔 드루킹 김씨 일당이 네이버 기사 2건에 대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알려졌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37개의 댓글이 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점 몇 초 간격으로 똑같이 공감수가 올라간 게 확인된 겁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공감수를 조작한 네이버 댓글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자 기사에 댓글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가 고발한 2개를 포함해 39개의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댓글의 경우 1.6에서 8초 간격으로 공감수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추가로 드러난 37개 역시 2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4개의 아이디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진이 문제가 된 기사를 우선 확인해보니 댓글 중 일부는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반복 작성했습니다. 김 씨 일당이 단순 공감수 늘리기뿐 아니라 댓글 작성에까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614개 아이디가 지난 5월 대선 때도 사용됐는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공모 카페 회원 수가 당초 알려진 2,500명의 2배 수준인 4,54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댓글 여론 조작에 참여한 사람은 170명 정도 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네이버의 경공모 카페, 열린 경공모 카페, 숨은 경공모 카페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곳 모두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게시글 전부와 댓글, 추천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경공모 카페 회원이 4,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밀 회원은 540여 명으로 평소에 비밀 결사를 강조한 김 씨를 따르는 핵심 인물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김 씨가 체포된 뒤에도 온라인 채팅방을 맴돌며 김 씨를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공모 전체 회원 가운데 댓글 여론 조작에 참여한 사람은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댓글 조작에 사용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경공모 회원 명부와 대조한 결과 경공모 회원 169명의 아이디 202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회원 아이디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오는 30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묘한 신경전도 감지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성원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씨가 싫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3월 26일 한 씨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한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통화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한 씨의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추적영장만 검찰이 청구하고 다른 영장은 기각해 수사 방해 논란도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해 선관위가 경공모의 자금 흐름 중 8억 원이 수상하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죠.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검찰이 당시 경공모 자금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선관위는 경공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함께 수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자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아 괴자금 8억 원의 출처가 은폐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경공모 자금을 분석한 검찰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경공모 계좌에 들어온 돈은 8억 원. 15,000여 회에 걸쳐 팔린 비누와 오일 판매 대금, 그리고 강사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억 원은 정치인 강연을 위한 대학 강의실 대여료와 식비, 비누를 판매할 때 쓴 택배 대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드루킹 김 씨에게 흘러간 돈 5천만 원과 부인이 5천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쓴 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치권 등 수상한 돈 거래 흔적은 없었고 드루킹 부부에게 흘러간 돈도 횡령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대화로 추정되는 채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에 접수된 제보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도 경공모를 잘 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최용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접수된 드루킹 관련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공모 회원의 제보라며 공개한 채팅 자료가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채팅방에서 드루킹으로 적힌 아이디는 문재인 정권과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선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우리를 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번 일 대응 방식이라는 글에선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가 재설치하라고 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지시로 보이는 글도 나왔습니다. 다른 채팅방에선 바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제보들을 근거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구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지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서왔음을. 하지만 한국당은 해당 채팅이 진행된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이 판단하라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측근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 씨가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신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거겠지만 수긍하는 이도 꽤 많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네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가 네이버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네이버가 댓글 여론 조작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이버가 1인당 아이디를 무한정 보유할 수 있게 해 댓글의 공감 클릭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한 대당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해 아이디를 만들면 댓글의 공감 숫자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경찰이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만 170여 대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이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렇게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네이버가 댓글 서비스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한 계정당 작성할 수 있는 댓글과 공감수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작은 여전히 가능한 거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댓글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수의 이용자가 대부분의 댓글을 달아 전체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댓글 과다 작성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하나의 계정으로 같은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을 기존 20개에서 3개로 제한합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공감, 비공감 클릭수도 하루 50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속해서 댓글 작성과 공감 클릭을 할 때 시간 간격도
기존보다 늘렸습니다. 좀 댓글을 좀 과다하게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댓글 작성과 공감 클릭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댓글 여론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매크로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아이디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보다 매크로 조작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더 많이 증가는 되겠지만 그걸 원천적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글처럼 언론사 웹페이지에서 뉴스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도입이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댓글 정렬 방식과 뉴스 편집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댓글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근본적인 건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직접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네이버 규제 법안들이 속속 제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네이버 본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댓글 조작 방조 공모 네이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여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댓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은 다름 아닌 네이버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여론 조작범들에게 더 힘내서 매크로를 돌리라는 신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기업 규제를 통신사, 방송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뉴노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네이버 쇼핑의 결제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포털 권력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한진 총수 일가가 해외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 회사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룹 내 아무 직책도 권한도 없는 조영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회장 비서실을 통해 지시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한항공의 한 해외 지점장이 받은 이메일입니다. 사모님 지시사항이라며 제일 좋은 물건 2개 구매해서 보내라고 써 있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실. 조양호 회장의 비서실로 메일에서 언급한 사모님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룹 내 아무 직책도 없는 이명희 씨가 비서실을 통해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앞서 2008년 역시 회장 비서실에서 해외 지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심부름이 최소 10년 이상 자행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문에는 KKRP, 즉 조양호 회장의 아이템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의 최고 경영층을 직접 언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층이 아닌 비서실을 의미하는 DYS 물건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합니다. 물건의 자세한 설명도 쓰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특히 해외 지점장이 직접 배송하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시킨 건지, 무엇을 시켰는지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회사 측은 해당 이메일에 대해 비서실에서 이명희 씨의 지시를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남양주나 김포 등 최근 건설된 신도시에는 쓰레기를 진공으로 받아들여 한 곳에 모아주는 설비가 설치되는데요. 투입구를 열고 작업하던 작업자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시신은 100m나 더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기계에 있는 구멍을 살펴보려 다가서다 순식간에 몸이 빨려 들어갑니다.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인 크린넷을 점검하던 30대 조모 씨는 5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 씨가 빠졌던 기계는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고 문을 닫으면 진공 청소기처럼 쓰레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투입구가 열리면 흡입 기능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계속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고장 나서 아파트에도 고장난 크린넷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LH공사가 도입한 크린넷은 세종과 김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됐지만 악취나 성능 저하 등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시설 시공한 게 LH이기 때문에 LH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죠. 일단은 일제적인 어떤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죠. 경찰은 제조업체와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김 씨가 자신을 때렸다며 아내가 신고한 건데 김 씨는 말다툼이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됐던 가수 김은국 씨가 이번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김 씨 아내는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김 씨 소속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경찰을 부른 건 맞지만 아내 폭행과 경찰 입건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건 사실이 확인되자 입건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지난달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채 한 달도 안 돼 가정폭력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자신 없고 내 부모님은 물론 상대방의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을지 부담스럽다. 때문에 방송인 이본 씨는 남자친구와 10년째 연애만 한다고 하죠. 좀 유별나다 싶기도 하지만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20, 30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결혼과 출산이 꼭 필요하진 않다고 답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집장만의 육아, 교육까지 줄줄이 녹록치 않으니까요. 눈에 띄는 건 돈 문제 못지않게 시집, 처가와의 갈등 등 결혼 문화가 부담이라는 답도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지금 일과 육아로 시집, 친정 모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아예 피하고 싶다는 거죠. 결혼을 꺼리는 사람이 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선은 출산율이 떨어질 테고 그럼 국가를 이루는 근본인 인구가 줄어들 테니까요. 이미 우리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기도 하죠. 물론 동거 문화와 복지 제도가 발달한 유럽같이 꼭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은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 출산일 정도니까요.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제도까지 미비한 우리나라엔 아직은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마저 포기할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 걔네 행복을 위해서나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나 이젠 정말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 사이로 난폭 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중앙선 침입에 역주행까지 벌이며 3km 넘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지나쳐 버스 전용차로로 도망칩니다. 경찰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칠게 달리던 승용차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아슬아슬 스치며 지나갑니다.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던 이 승용차는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다 멈춰섭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22살 김모 씨가 학교 근처에서 벌인 아찔한 난폭 운전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온 피의자는 규정 속도의 2배 이상으로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를 질주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3km를 도망친 김 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속 한 80에서 100km 정도 사이로 이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대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출근 시간이어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칙금 내는 것이 싫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폭 운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일부 몰상식한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 그런데 여기엔 무면허도 많다는 걸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보험을 안 들어도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8차선 횡단보도를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던 대형 오토바이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오토바이에 친 남성은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엔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면허 운전자들이었습니다. 한 해 평균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는 1000여 건, 그중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이처럼 무면허 오토바이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판매점은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뭐 낼지 만약병이 좋고. 면허가 없으니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무고한 제3자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의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새 오토바이는 구매자의 면허증 소지와 차량 등록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해삼이 요즘 한창 수확 중인데 이를 노린 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업권이 없는 이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어민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서야 할 정도로 절도가 심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빠른 속도로 도주하고 그 뒤를 해경 경비장이 추격합니다. 10분 만에 붙잡힌 어선에서는 불법 채취한 해삼과 스쿠버 장비가 발견됩니다. 22통이니까 한 300kg 되겠네. 공기통 6개. 이달에만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붙잡힌 해삼 절도범은 18명이나 됩니다. 훔쳤다기보다도 채취라고 해야죠. 해삼을 도둑맞은 어촌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 많아가지고 절반으로 줄었어요, 물량이. 어민들은 양식 해삼이 사라지는 일이 빈발하자 보시는 것처럼 순번을 정해 순찰까지 돌고 있습니다. 종묘를 갖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3년 되는 해부터 수확을 해요, 해삼을. 그러니 이거 정말로 미칠 노릇이죠. 어업권이 없는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양식장 수산물을 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바다에 있는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수산법 위반입니다. 바다 양식까지 노리는 절도범 때문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애초 공무원 아파트였던 DH자의 개포 재건축 현장입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인식에 순식간에 욕망의 대명사가 됐던 곳이죠. 실제로 정부가 특별 공급 당첨자를 전수조사해봤더니 이곳에서만 3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렇게나 많이 걸린 거죠. 특히 위장 전입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준 기자가 이들의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치과 의사는 월 소득이 230만 원이라고 신고해 DH자의 개포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에 청약 당시 소득을 허위 신고한 걸로 의심됩니다.
전남 지역의 한 공무원은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홀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차로 8시간 거리를 매일 출퇴근했다는 건데 위장 전입이 의심됩니다. 월 소득이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급히 전입시켜 4인 가구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5개 단지에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도 9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위장 전입이 횡행하는 건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1명당 5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부는 투기 과열지군의 다른 주요 청약단지의 당첨자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길가에서 향긋한 봄나물들이 자라있는 걸 보면 이걸 캐가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큰일 납니다. 과수원이나 길가에 있는 봄나물은 농약과 중금속 범벅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캐다 파는 이까지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농약 살포가 한창인 배농장. 2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아가 보니 나무 아래 봄나물을 캐는 사람이 보입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작업을 중단하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자루마다 각 캐낸 쑥이나 민들레, 돌미나리가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과수원에서 자란 봄나물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농약으로 범벅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겠어요 그랬는데 상관하지 말라. 끝나면은 가지고 시장으로 가나봐. 살라. 도시마천 풀밭이나 길가에서도 봄나물을 캐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먹거나 아무런 검사 없이도 시중에 유통됩니다. 신면 먹으려고. 나 오늘 처음 나왔어요. 길가나 도로변에서 채취한 봄나물을 검사해봤더니 기준치가 넘는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봄나물은 농약 성분이 시중에 나온 나물보다 무려 수십 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잔류농약에 오염된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인체에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봄나물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건설 현장 등의 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은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이 없을 땐 건강보험료가 밀리기 일쑤. 아파도 병원에 못 가겠죠.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내겠죠. 내긴 내야 되는데 뭐 부담이 크니까. 건보료가 밀린 탓에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선뜻 못 가시겠네요? 못 가겠죠. 병이 다치셔도 안 다닌다고요? 일용직 가운데 회사에서 건보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인데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은 건보료가 밀리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역 가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6회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돼도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급여 제한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노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도 일용직의 11%만 회사에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지난달 이마트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전교육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고가 나자 교육 일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이마트 매장입니다. 지난달 이모 씨는 이곳 무빙워크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작업자가 무빙워크 위에 있던 이씨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이 씨가 기계팀으로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 때문에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빙워크를 작동시킬 땐 주변에 주의를 줘야 하지만 이 씨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는 당시 이 씨를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전 각종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한 이마트 자체 안전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일정을 이유로 교육하지 않았다가 이 씨가 숨지자 뒤늦게 교육일지를 조작했습니다. 회사의 문책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안전교육을 받은 것처럼 관계자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마트 측은 피해 근로자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5명과 승강기 관리업체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침입 절도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측은 압수수색 시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해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오늘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악의 조편성에 기대감이 떨어져 있지만 신태용 감독은 16강 진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1위의 세계 최강 독일과 15위의 멕시코, 23위의 스웨덴. 전문가들이 조별리그 1승도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대표팀은 1승 1무 1패로 16강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베테랑 외국인 코치들은 유럽을 돌며 전력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신태용 감독은 유럽파와 K리그 선수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또 주말과 수요일 선수 부상 당하지 않게 일일이 체크하면서 또 부상 선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것인가. 지난달 원정 2차례 평가전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2연패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슬로건 위더 레즈처럼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된다면 못 해낼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축구 전사들을 위해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면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16강 이상 좋은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일주일 뒤부터 최종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제2의 메시라 불리는 축구 신성 살라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43골을 기록해서 호날두와 메시도 넘어섰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널티 구역 오른쪽에서 공을 건네받은 살라가 절묘한 왼발 슛으로 AS 로마의 골망을 가릅니다.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골대 구석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10분 후 침투하는 살라에게 다시 패스가 연결됐고 살라는 골키퍼를 피해 간단히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원터치 패스 후 쇠도이인 마무리까지 피르미누와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후반에는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뒤에서 넘어온 공을 받아 정확한 크로스 패스로 마네의 골을 도왔고 5분 후 거의 같은 상황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피르미누에게 골을 선물했습니다. 살라의 원맨쇼에 힘입어 5대2로 대승한 리버풀은 2차전에서 3골 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 11년 만에 결승에 오릅니다. 살라는 챔피언스리그 2골을 추가해 이번 시즌 득점을 43개로 늘렸습니다. 호날두와 메시를 제치고 유럽 득점왕 등극을 눈앞에 뒀습니다. 살라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끈다면 10년간 호날두와 메시가 양분했던 발롱도르 수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맑고 따뜻한 가운데 하늘도 깨끗해 봄을 느끼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1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가리키겠고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일평균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따라서는 내일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모레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6시에는 5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보다 낮 기온이 크게는 9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 25도, 포항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엔 독도 지도가 들어간 디저트가 올라오는데 이를 놓고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왔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의 반발심이 생긴 걸까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남의 잔치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릴 듯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